1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가 오늘 치러졌는데 본투표와 지난 22일 사전투표 그리고 모바일 투표를 합산한 결과 기호 2번 김정욱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는 첫 서울변회장 당선인데 서울변회는 오늘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김정욱 변호사의 서울변회장 취임을 선포하고 곧바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본투표와 총회, 취임식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회장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총 투표 11,929표 중 4,343표로 최다 득표한 김정욱 후보자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선되었습니다.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의 이름이 불리자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각 후보 캠프에선 탄식과 환호가 교차합니다. 당선 선포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식. 신임 김정욱 회장이 이어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깃발을 휘두르자 열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곧바로 2년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김정욱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강한 서울변회와 직역수호를 거듭 강조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장서서 지역법대에 힘쓰고 약속드린 공약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복지 향상에도 신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날 회원들을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총 투표율은 64.7%로 집계됐으며 기호 3번 윤성철 후보는 3,767표를 얻어 2위를, 재선에 도전한 박종우 변호사는 3,485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스쿨 출신으로는 첫 서울변회장에 취임한 김정욱 회장은 통합과 화합의 서울변회를 만들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박종우 변호사님, 윤성철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두 변호사님께서 제안해주신 공약도 잘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행보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성균관대 공대와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정욱 회장은 변시 2회 출신으로 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정상화 사이에서 법조계가 극심한 갈등과 내홍을 겪던 2015년 무렵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높은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이후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회무 경험을 쌓았고 직역수호 변호사단을 이끌며 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욱 회장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걸 입법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조 단체의 인가 등을 거친 광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광고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의 플랫폼 형태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을 침탈한다고 보이는 부분은 단호하게. 김정욱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 엄정 대응 외에도 변호사 비밀 유지권 확립,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추진, 의무 연수 부담 감경 및 경유 증표 대폭 할인,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정욱 회장은 당선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공약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는 생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공약들을 버킷리스트로 정리하고 또 직역서 상설 특위도 신설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김정욱 회장은 이와 함께 로스쿨 결혼 보충제 폐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활동은 저는 지금 결혼 보충제에 대한 교육부와의 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먼저 나서서 교육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협의에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외부적 업무고, 대한변협회장 선거 본투표도 오늘 함께 진행됐는데 김정욱 후보자의 서울변회장 당선이 변협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협회장 출마 후보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욱 회장이 변협회장 선거 기호 4번 이종엽 후보와 연대를 선언하며 일종의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호사 시장 위축과 인접 자격사와의 직역 갈등, 여기에 거대 자본의 법률 플랫폼 문제까지 김정욱 신임 서울변회장과 새로 뽑힐 대한변협회장이 삼중고에 처해 있는 변호사 업계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이른바 P2P 대출이라고 개인과 개인 사이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기존 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공백을 채우며 지난 10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는데요. 국내 1세대 P2P 금융업체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사례라고까지 극찬했던 팝펀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팝펀딩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팝펀딩은 세상을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난 2007년 서비스를 오픈한 P2P 업체입니다. P2P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업체나 개인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을 말합니다. 통상 이자율은 연 10% 안팎으로 중소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은행 금리보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입니다. 팝펀딩은 이에 홈쇼핑이나 오픈마켓에 진출한 유망한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등 특색 있는 영업으로 업계 호평과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의류나 신발, 가방 등 업체 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대출을 일으키고 차입자가 이를 상환하면 투자금에 수익금을 얹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깨끗한 후원금이나 투명한 선거자금을 조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딴 펀드를 만들어 신선하다는 평가와 큰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팝펀딩을 직접 방문해 금융혁신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 새로운 형태의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 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길 바란다는 게 당시 은 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팝펀딩 신현욱 대표가 돌연 자금 돌려막기 사기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입금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자 들어오는 날이 정해졌거든요. 그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전부터 몇 건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고, 투자 수익이 안 나는데도 계속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 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어느 순간 임계점에서 터져버린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고입니다. A씨의 경우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 이른바 NPL 상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수익은커녕 원금 일부도 날릴 처지에 몰렸습니다. 제가 원리금이 지급이 됐다고 하니 인출을 하려고 보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폐쇄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사기다 라고 이제 직감을.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만 개인 투자자 등 피해자는 150명이 넘고 피해액은 약 550억 원에 달합니다. 초기에는 원리금이 입출금이 약속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객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금액이 이제 많아지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금액이 많아지니까 때가 왔다 이때쯤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팝펀딩 업체도 업체지만 정부 금융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금융혁신 사례라고 한껏 축하 세웠던 결과가 결국 이거냐는 항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정부에 서운해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방관을 했어요. 정부에서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아서 절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팝펀딩 신현욱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와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별도의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정부를 믿고 이제 그런 데 투자를 유혹을 당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저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엄벌을 해야 된다고.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박종구 변호사는 추후 업체나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 위한 원활한 증거조사 방편 차원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사 고소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민사를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다시 증거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형사를 먼저 거쳐서 만약에 이제 신현욱 대표가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금융혁신 사례에서 돌려막기 사기업체로 전락하고 폐업한 국내 1세대 P2P 업체 팝펀딩. 대규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2P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근데 1,000원짜리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40장을 받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식권은 한 장이면 충분한데 다 먹지도 못할 식권은 뭐하러 왜 저렇게 수십 장이나 가져간 걸까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결혼식 피로연 식권 사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구 소재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김모 씨와 물리치료사 조모 씨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25일 대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장모 씨 결혼식에 갔다고 합니다. 장 씨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조 씨는 축의금 1,000원이 든 봉투를 김 씨에게 전달했고 이 봉투를 포함해 김 씨는 각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접수대에 내고 식권을 무려 40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권 한 장이 33,000원짜리였다고 하니까 축의금으로 29,000원 내고 그 45배가 넘는 132만 원어치의 식권을 받아간 겁니다. 물론 1,000원짜리 축의금 봉투라고는 얘기를 안 했고 적정 금액의 축의금이 든 봉투인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식권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혼주 측의 확인과 추궁에 두 사람의 황당한 행각은 현장에서 금세 발각이 났고 식권은 다시 압수당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 장 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두 사람은 사기죄가 인정돼 김 씨는 벌금 200만 원, 조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매우 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아도 5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두 사람을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식권이 반환된 데 대해선 위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며 이 또한 양형사유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선 신부 장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며 아울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김 씨와 조 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장 씨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40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궁금한 건 김 씨와 조 씨가 다 쓰지도 못하고 어디다 팔지도 못할 식권을 무엇 때문에 40매씩이나 받아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1,000원짜리 축의금 봉투 29개를 만드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인 신부 장 씨는 김 씨, 조 씨와 같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퇴직한 전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퇴직한 장 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먹고 재산상 손해를 미치기 위해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 가서 이 같은 일을 꾸민 겁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앙심을 품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다 사기 전과자가 되게 생겼으니 자업자득이란 생각입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장혜영 의원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 분권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을 방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거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기존 구속수감 기간 1년을 제외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내년 7월 출소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막대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